은하계는 어떻게 현재 형태로 진화했을까요? 나선 은하는 항상 나선 모양으로만 있는 걸까요? 대답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은하들은 별, 가스, 먼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소용돌이 은하와 같은 혼란스러운 형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수십억 년이 넘는 세월이 더 질서정연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은하수는 하나의 은하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은하단에서 탄생합니다. 우리 은하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서로 다른 구조물의 집합체로 시작되었으며 점차 합쳐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계가 되었습니다. 중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력의 힘에 의해 점차적으로 별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들은 속도를 높이고 디스크 모양으로 평평해지기도 합니다. 거대한 나선형 파른 별, 먼지, 가스를 자신의 은하로 모읍니다. 이런 과정은 우주 역사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이 은하들은 모두 동일한 중심 물체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은하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은 단지 어떤 종류의 블랙홀이 아니라 초대형 블랙홀이었습니다. 특정 은하의 중심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의 발견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이 은하계의 블랙홀은 마치 축제를 만난 강아지처럼 개걸스럽게 주변을 먹어치웁니다. 가스와 별은 초대형 블랙홀 저녁 식사거리입니다. 때때로 블랙홀은 먹이를 너무 빨리 소모한 나머지 순수한 에너지 가루를 우주로 뿜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퀘이사의 존재는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하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퀘이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하수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없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찾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별들도 중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우리 은하 중심의 기괴하고 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극단적이고 상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별들은 빠른 속도로 서로를 지나갑니다. 이곳 은하수도 우주의 다른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궤도에 있는 별들의 사진은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시속 160만 9,344km 이상으로 여행해야 했습니다. 오직 거대한 블랙홀만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을 쉽게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률은 우리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대로 이 별들의 궤도를 움직이는 블랙홀의 중력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비가 2414만 160km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위험이 있을까요? 그러나 염려는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초대형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와 은하수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사이의 거리는 25,000 광년입니다. 즉 빛의 속도로 25,00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우리 지구를 구해주고 있으니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중력의 원천이지만 은하계를 하나로 묶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속도로 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을까요? 거대한 블랙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 힘의 원천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며 우주 모든 곳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서 주로 발견되며 근처 별들의 빠른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대한 은하계의 모든 별을 하나로 묶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주를 하나로 묶을까요? 마가릿 과학자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제안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하나의 우주 미스터리였습니다.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스위키는 1930년대에 은하들이 왜 함께 모여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중력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날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중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이전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고려조차 해본 적이 없는 어떤 힘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그것을 암흑물질 프리츠라고 불렀습니다. 프리츠 스위키는 그의 시대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고 이것이 그가 천문학계를 비난한 이유이며
이것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은 옳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별 은하계가 프리츠 스위키가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한 신비한 물질에 의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하계는 붕괴와 이동을 방지하는 일종의 보호 체계로서 암흑물질에 의존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은하계를 하나로 묶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며 은하계의 진화를 촉발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암흑물질이 뭉치기 시작했고 이 암흑물질 덩어리가 은하의 핵으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의 본질은 물리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암흑물질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고 오직 이론으로 존재하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것은 인간과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유령 같은 물질입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지만 우주 전역에 걸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암흑물질이 일반 물질보다 최소 6배 이상 많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주가 기능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은 오직 이 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빛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찰로 인해 최근에는 깊은 우주에서 간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력 렌즈로 알려진 과정을 통해 보면 그것은 빛을 왜곡시킵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중력 렌즈를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먼 은하에서 온 빛의 광선이 우리를 향해 여행할 때 그 경로는 후자의 더 큰 중력 인력으로 인해 거대한 암흑물질 집합 주위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일부 먼 은하들은 실제로 늘어나거나 뒤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영상 왜곡은 이 암흑물질의 존재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은하계의 형태와 왜곡 정도를 주의 깊게 조사함으로써 암흑물질의 밀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암흑물질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지할 수 없는 은하계가 형성되고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도 바로 이 암흑물질이라 여겨집니다. 이 암흑물질은 그래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들은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로부터 수조 마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그룹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하단은 수만 개의 은하계를 포함하는 초은하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은하수가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보면 우리 은하는 총 약 30개의 은하단을 포함하는 작은 은하단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 은하단의 가장 큰 두 은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관찰을 통해 우리 은하가 천여자리 초은하단 내부에 묻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거대한 별 제국입니다. 모양은 거대한 공부터 복잡한 나선형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은하들이 항상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 은하계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수는 우주 이온 위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은하입니다. 그 기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은하들은 진화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마주치기도 합니다. 두 은하계는 서로 충돌하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합쳐지기도 하고 소용돌이 치다 근처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충돌은 우주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우리 은하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 경로에 있으며 이는 우리 은하계에 있어서 끔찍한 소식입니다. 시속 약 40만 2336km의 속도로 우리 은하계는 약 50억에서 60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충돌할 것입니다. 은하계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은하계의 구멍과 DRM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은하계가 상호작용함에 따라 둘 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 후 두 은하계는 죽음의 춤을 출 것입니다. 은하가 충돌할 때마다 모든 방향으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방출됩니다. 은하들이 충돌하면서 그들의 결합된 중력은 그들의 궤도에서 별들을 찢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우주의 텅 빈 공허 속으로 발사합니다. 우리 은하계의 멸망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것은 장관이 될 것입니다. 두 은하계는 궁극적으로 서로를 통과하여 하나의 은하계로 합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밀크오메다가 탄생하여 완전히 새로운 은하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우리 은하계의 팔이 찢어질 때 우리가 우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새로운 은하계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구 행성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별과 행성이 곳곳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구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은하계는 계속 충돌하겠지만 이 은하계 식인 풍습의 시대는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훨씬 더 파괴적인 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하계가 서로 밀려나는 지점까지 모든 것을 늘려 결국 우주를 찢어 놓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우주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암흑물질이 아닌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암흑물질과 달리 암흑에너지는 반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들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서로 밀어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계에서 발견했으며 우주를 지배하는 이 암흑에너지는 훨씬 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 왜 거기에 있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정말 이상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란 표현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존재하고 저기에도 존재하며 우주 끝에도 존재합니다. 우주 공간 자체는 마치 작은 용수철이 있는 것처럼 사물들은 서로 저항하고 밀려나게 합니다. 먼 미래의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암흑물질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은하계는 마침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하계는 결국 암흑에너지로 인해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함으로써 모든 은하계가 보이지 않게 되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때까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암흑에너지는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것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주의 나머지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1조 년 후에 은하계는 공허 속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은하계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하계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당신도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생명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작은 태양계가 은하계의 올바른 지역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센터에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하계 중심의 생명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중심부에 근접해 있으면 은하계는 방사능이 너무 높아서 어떤 형태로든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쁠 것입니다. 은하 외곽에는 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은하계의 골디락스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우주 골디락스 지대에는 수백만 개의 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은하계가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다면 다른 은하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매우 크고 정말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은하계와 그 너머의 은하계는 미스터리와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 전에 누가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을까요? 20년 전 천문학계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 역사의 이 특별한 순간에 이 특정 은하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특정 행성에서 우주 전체에 걸쳐 질문을 숙고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은하계가 태어나고 진화하고 충돌하고 죽습니다. 은하수는 지적 생명체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모든 은하계의 운명과 얽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할리우드가 외계인과의 첫 접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우주가 외계인을 만나는데 엄청난 장애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우리가 고의로 첫 접촉을 맺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혼자일까요? 아라시보 천문대 최초 접촉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45년 전 강력한 무선 메시지를 우주 깊은 곳으로 발사했습니다. 아라시보 송신은 우리 은하 밖의 가상의 문명과 연결하려는 최초의 통신 또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통신은 현재 약 25,000 광년 떨어진 M13 은하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 우리 위치, 심지어 우리 DNA 구성에 관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의 목적은 물론 다른 생명체와 인사를 하고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능적인 외계 문화가 우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형성되자마자 생명체가 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가 발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과 접촉할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인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중요한 주제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정식을 고안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지구 너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수학적 논리를 적용하려는 정말 놀라운 노력입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은하계에 약 10,000개의 지적 문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 처음 개발된 이후 은하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외행성은 우리 태양계 너머에서 발견되는 세계입니다. 외계 행성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 약 4,000개가 알려져 있으며 기술은 매일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행성을 만드는데 그토록 뛰어나다면 어쩌면 우주 전역에 걸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전에 드레이크 방정식이 개발되었을 때 우리는 외계 행성이 존재하는지 몰랐으며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의 별보다 더 많은 행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체는 매우 드물지만 우주 전체에 생명체가 출현할 기회는 많습니다. 결론은 셀 수 없이 많은 정교한 외계 문명을 포함하여 우주에 풍부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그저 상상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본적인 확률일 뿐입니다. 아마도 세상에는 다양한 외계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우주에 문명이 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문명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 한 가지 대답은 우주의 광대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은하수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75,000 광년 떨어진 반대편으로 무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 속도 제한을 적용하면 은하 반대편으로 보내는 신호가 거기에 도달하는데 75,000년이 걸립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은하계조차도 어마무시하게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은하계에 10,000개의 문명이 있다고 해도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45년 전에 우주에 있는 잠재적인 외계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글쎄요, 그 메시지는 빛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아직 아주 많은 시간을 운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100년 정도 삽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내 그 신호는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내어 도달하려는 곳은 무려 25,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크기는 첫 번째 접촉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며 잠재적인 외계 생명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입니다. 물리 법칙은 무선 신호가 그렇게 먼 거리에 도달하는데 장애물은 바로 이 광대함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속도 제한을 우리 인간이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계에 멋진 문명과 생명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우주는 너무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주의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상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뉴 리슨 프로젝트는 이 퀘스트를 수행하는 우리의 슈퍼 히어로일지도 모릅니다. 첨단 기술 시설, 월드와이드 전파 망원경, 광학 망원경이 모두 협력하여 하늘을 스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100만 개의 별과 100개의 은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계인과의 대화에 대한 가장 멋진 검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1000개의 별 주위에 외계 항공기가 있는 경우 브레이크뉴 리슨 프로젝트는 사건을 수사하는 탐정처럼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호를 포착하고 우리가 은하계 간 대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브레이크뉴 리슨은 우주 공간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하려는 우주 탐정입니다. 지금 그들은 흥미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1700개의 별을 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신호도 없고 매우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계 문명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브레이크뉴 리슨은 이제 막 임무를 시작했으며 우주에는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공간 수학을 이해해 봅시다. 드레이크의 방정식과 수치를 사용하면 만 개의 지능 문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약 2,5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2,500만 채의 주택이 있는 도시에서 특정 주택 하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콜드콜을 거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작업입니다.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외계인 신호를 포착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듣거나 발견한다 해도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지만 오래전에 보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에는 우리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여행에서 뒤처진 걸까요? 일부 외계인이 이미 왔다가 갔을 수도 있을까요? 지구는 무려 45억 년 동안 존재해 우리가 똑똑한 종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거대한 계획에서 우리는 단지 우주의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지구는 45억 년이 넘을 정도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늘날의 멋진 기술에 정통한 문명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재해온 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의 나이는 무려 138억 년입니다. 로켓을 만들고 전파를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존재했던 문명을 만났다면 그 문명은 아마도 몇 광년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기술에는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측정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커드웨세브 척도라고 합니다.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문명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유형 1은 고향 행성의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2는 잠재적으로 전체 태양계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은하계 전체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즈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 문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규모가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지구의 모든 자원을 완전히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0.7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이웃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커드웨세브 레벨 2 또는 3에 도달하는 발전된 문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별 전체를 감싸는 별의 거대한 태양 전지판의 힘을 활용하는 놀라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맨 다이슨이 처음으로 꿈꿔온 개념입니다. 이 멋진 구조를 다이슨 구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항성계나 전체 은하계에도 이러한 에픽 다이슨 구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진보된 존재를 엿볼 수 있고 마침내 접촉할 수 있을까요? 다이슨 스피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적외선을 제외하고 별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빛을 차단합니다. 왜냐고요? 그 패널은 햇빛을 흡수하여 따뜻해지기 때문에 물건이 따뜻해지면 열적외선을 발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이슨의 두려움을 찾아내기 위해 하늘을 스캔하여 꼬리열 적외선 신호를 찾아 우주 탐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나사의 광역 적외선 조사 탐사선은 이러한 진보된 문명을 찾기 위해 인근 은하계 10만 개를 스캔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우주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주는 미친 듯이 늙었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문명은 진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밖에 있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 집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138억 년 중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존재했고, 인간은 단지 30만 년 동안 우리의 힘을 뽐내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접촉을 만들기 위한 우주의 장대한 계획에 있는 작은 창입니다. 이 우주 파티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유행에 뒤처졌고, 파티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외계인들, 그들은 진짜 있을까요? 그들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를 가장 궁금하게 하는 외계인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이 신비한 생물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사실을 탐구해 보세요. 한 가지 이론에 의하면 생명체가 우주의 다른 곳에, 아마도 우리 태양계 내에도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나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에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능 문명과 같은 더 복잡한 생명체는 다른 별을 공전하는 행성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에 따라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흔하다면 왜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가를 시사합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지능형 문명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론에서는 지능 문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대 외계인과 의사소통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외계인이 과거에 지구를 방문했으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고대 미술품과 문헌을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지적합니다. UFO 목격, 미확인 비행 물체 등이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많은 목격 사례가 자연 현상이나 인간이 만든 물체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일부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잠재적으로 외계인 방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현실 전체가 특별히 외계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보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은 시뮬레이션의 제작자가 잠재적으로 외계 문명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다루겠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하는가입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개발한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지적 생명체가 우주의 다른 곳에 존재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계의 별수, 잠재적으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의 수, 해당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될 확률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여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 은하계에만 수백만 개의 지능 문명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명을 접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계인 목격, 납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녹색, 큰 눈을 가진 존재로 외계인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는 대중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이와 같이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외계인의 모습은 그들이 진화한 행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계인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외계 종이 중력이 높은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그 외계 종족은 더 짧고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혹한 방사선으로 가득 찬 환경의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방사선에 더 탄력적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외계의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에너지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이브 마인드 집단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까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외계인이 지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는 골디락스 존에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계인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지구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하계에 수백만 개의 지능 문명이 있다면 그들 중 일부가 우리와 통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만남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외계인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평화롭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인과 접촉한다면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생명,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몇 가지 큰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몇 가지 이론과 가능성을 탐구했으므로 페르미 역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역설은 세상의 지능 문명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고 다른 세계의 우주선을 관찰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진보된 문명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 파괴, 전쟁 또는 기타 재앙을 통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지능 문명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능적인 문명이 우리와 접촉하려는 욕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구나 다른 종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신호를 감지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고, 우리는 그들의 신호를 감지하기에는 너무 원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많은 추측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봅시다. 지적 생명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행성이나 달에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몇 가지 유망한 징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탐사선은 행성 표면에서 미생물 생명체의 징후일 수 있는 메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에서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하바다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계에서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며 우주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 발견의 잠재적인 의미를 고려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기존 신념과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 종교적, 철학적 신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적 종과 상호작용하는 윤리와 그러한 상호작용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영향은 우리의 기술과 과학적 진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된 문명을 만난다면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잠재적으로 우리 자신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계인이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할지 여부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추측은 순전히 가설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우리를 정복하거나 파괴할 능력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주를 여행할 만큼 발전한 문명이라면 우주에 대해 더 정교하게 이해하고 더 평화롭고 협력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계인이 우리와 전혀 상호작용할 의도 없이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은 두려움이나 편집증보다는 열린 마음과 건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색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른 문명의 신호와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식과 발견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주에 관한 주제에 대한 전부입니다. 우주의 자연 필터에 대한 가설은 진보된 외계 문명이 오랫동안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연 필터에 의해 근절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형태와 환경이 지구와 유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천체 물리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등 특정 조건이 진보된 문명의 출현과 수명을 제한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능한 필터에는 격변적인 사건, 천체 물리학 현상 또는 지능사회에 내재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포함됩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형태와 환경이 반드시 지구와 닮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각 행성의 독특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성 환경과 생명체의 적응성으로 인해 외계 존재가 서로 다른 생화학 및 물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은 특정 조건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행성들은 섬세하고 다양한 위협에 취약하며 이러한 취약성은 우주가 지적 생명체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위협은 감마선 폭발과 같은 폭력적인 항성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감마선 폭발은 광대한 우주 거리에 있는 행성을 살균하여 잠재적으로 전체 은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 은하계인 은하수에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여 치명적인 에너지 폭발을 우리 행성을 향해 돌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빅뱅 이후 가장 큰 폭발인 감마선 폭발입니다. 뭔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조짐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닥치는 재앙입니다. 펌핑되는 방사선은 높은 대기를 가열하게 되고 우리의 오존층은 대기 전체에서 가열됩니다. 인간은 치사량의 100배에 달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화상을 입어 사망합니다. 오존층이 얇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폭풍, 쓰나미, 허리케인이 발생합니다. 육지와 물 표면의 대부분의 생물은 소각됩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백광년 떨어진 곳에서 감마선이 폭발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능이 있는 종들이 이러한 자연현상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지구에서의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기후를 바꾸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잠재력은 선진 문명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가 우리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짧은 존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선진 문명의 짧은 수명은 현 시점에서 관찰 가능한 문명이 거의 없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문명이 출현했지만 자해로 인해 그 존재가 단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문명의 부족은 외계 존재와의 의사소통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멸종된 외계 문명의 잔재를 발견하는 것은 인류에게 심오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염이나 분쟁으로 인해 스스로 파괴된 문명의 증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잠재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러한 냉정한 깨달음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탐구에서 유사한 함정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구상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진보된 외계 종이 우주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필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헤쳐나가며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미래 외계 문명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과 접촉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멋진 일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행성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주는 우리의 생명과 행성 규칙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이 우리와 우리 행성과의 첫 번째 접촉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테스트 임무를 수행하던 위성이 약 31광년 떨어진 곳에 GJ357D라는 새로운 외계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슈퍼지구는 우리의 아늑한 고향 행성보다 6배 이상 무겁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를 닮은 슈퍼지구란 무엇일까요? 지구형 행성이지만 더 많은 질량으로 부피가 커졌다는 것은 더 많은 중력을 의미하며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슈퍼지구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의 중력은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키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슈퍼지구는 우주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야생 생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능성은 우주 그 자체만큼 광대합니다. 우주는 모든 모양과 크기의 행성,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별을 공전하며 수많은 구성을 형성하는 광대한 놀이터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의 틀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다리가 두 개인 존재를 기대한다면 그 개념을 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진실은 바깥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 이웃에 사는 지능적인 외계 종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싶어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외계인이 슈퍼지구에서 진화했거나 노란색 별 대신 붉은 별 주위를 돌고 있었다면 그 외계인의 생물학은 너무 외계인이어서 결코 우리 행성에 발을 디디거나 촉수를 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면 특정 온도, 요소 및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외계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크게 다른 생명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외계 세계의 칼륨이 조금 더 많고 평균 지구보다 따뜻하거나 대기가 더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별개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은 외계 유기체가 지구에 착륙했을 때 우리 생태계에 진정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우주의 미스터리입니다. 태양계 중심에 위치한 태양은 빛, 열, 생명의 주요 원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궤적은 답을 찾기 위해 광활한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입니다. 현대의 선지자와 유사한 이 과학자들은 우리 아들의 잠재적인 종말론적 운명을 예언합니다. 그 의미는 놀랍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는 암석을 녹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행성 표면, 과학자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70억 년이 빨리 지나 태양계의 궁극적인 종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에 예상되는 변화가 이미 수많은 다른 별들에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별들 중 일부는 우리 태양과 눈에 띄게 유사하기 때문에 태양 쌍둥이라고 불립니다. 태양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태양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2013년에 과학자들은 웹불소 자리 큐레이트 별자리에 위치한 코로7이라는 태양 쌍둥이가 질량과 기타 특성 측면에서 태양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코로7은 정확한 연대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리튬의 농도가 더 낮았습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약간 수십억 년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보다 오래된 별을 관찰함으로써 태양의 미래 궤적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나이가 들수록 밝기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고조된 광도는 두 개의 반대 세력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태양 내에서 진행 중인 내부 변형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힘은 태양 내부에서 뜨거운 가스가 위로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엄청난 압력으로 열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유사합니다. 이 압력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핵융합 과정에 의해 생성됩니다.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이 핵융합 과정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중력과의 지속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별을 압축하려는 중력과 가스에 의해 가해지는 외부 열압력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입니다. 이러한 힘 사이의 섬세한 평형은 45억 년 동안 태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균형은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수소를 융합하면서 매 초마다 무려 6억 톤에 달하는 헬륨을 생산합니다. 밀도의 변화는 핵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어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버너의 온도를 높이는 것과 유사하게 수소 연소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코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증가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태양은 10억 년이 지날수록 10%씩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태양계의 온도는 상승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이 결국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거주하는 거주 가능 구역인 골디락스 존, 이 지역은 태양 주위의 띠를 공전하며 액체물의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주 가능 지역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러한 독특한 조건으로 인해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거주 가능 구역은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후 지구의 잠재적인 운명을 엿볼 수 있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주 생물학자 린 로스차일드 교수는 금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금성은 태양과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물체로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성과 지구는 비슷한 물질과 대략 같은 크기로 구성된 공통 기원을 공유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금성이 태양에 가까워서 지구에 비해 온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금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2006년에는 금성의 대기를 전례 없이 자세하게 연구하기 위해 비너스 익스프레스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구름 사이에서 금성에 상승된 온도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밝혀졌습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행성에 과거에 물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무거운 형태의 수소인 중수소를 상당량 검출함으로써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금성은 한때 아름다운 물의 세계를 닮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지구와 마찬가지로 과거 금성에도 액체 상태의 물, 적당한 대기압, 유기 화합물이 존재했습니다. 이 증거는 금성이 한때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약 30억 년 전에 태양의 광도가 증가하면서 금성의 물에 끔찍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양의 온도 상승은 금성에 계단식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양열이 강해지면서 금성의 표면이 뜨거워지면서 물이 증기로 변했습니다. 증기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를 가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실과 마찬가지로 금성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주하는 온실 효과가 금성을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온은 태양에 더 가깝지만 대기와 물이 모두 부족합니다. 대조적으로 지구는 이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태양이 더 밝아지고 바다가 증발함에 따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관찰되는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0억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급등할 예정이며 이는 생명체가 적응하거나 멸종에 직면하는 심각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0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삶의 심오한 진화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날의 동물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적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미래 세대는 뜨거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동면하는데 익숙한 곰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동물들이 무더운 여름에 동면을 선택하고 더 시원한 겨울에도 활동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풀은 봄에 씨앗을 심음으로써 적응할 수 있으며 가을 비가 다시 오면 싹이 트고 겨울에 번성하는 가혹한 여름을 통해 식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0억 년 이내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이 더 뜨거워짐에 따라 심지어 겨울도 대부분의 유기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들소와 같은 온열 대형 동물은 점점 더워지는 열기 속에서 몸을 충분히 식힐 수 없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억 년 만에 한때 번성했던 땅은 생명이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기는 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질 것이므로 돌고래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들소의 후손도 생존을 위해 육지에서 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억 년 후에는 물조차 증발하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오늘날의 금성을 닮아갈 것입니다. 30억 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뜨거운 태양과 폭주하는 온실 효과가 결합되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널리 퍼져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적 생명체는 탈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유기체와 다른 점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우리에게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구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짐에 따라 화성은 보다 생존 가능한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기술적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가능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크기와 형태 면에서 초고층 빌딩과 유사한 특이한 존재는 시속 16만 934km를 초과하는 속도로 태양계를 통과하며 지구와 충돌할 경우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지자 모두가 경악에 빠졌고 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상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물체는 성간 방문객과의 첫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태양계 너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모아모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주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먼 영역에서 온 메신저를 상징합니다. 오모아모아는 실제 외계 존재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념하는 우리 은하계의 봉사활동을 상징합니다. 천문학자들 월드와이드는 그 심오한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열광적인 탐구에 착수하고
그 기원을 조사하고 지구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조사하고 심지어 그것이 외계 우주선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장엄한 모노체아 꼭대기에 자리 잡은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를 장식하는 거대한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망원경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소행성과 해성을 경계하면서 야간 비용을 부지런히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관리인 중에는 천문학자인 랍 워릭이 있습니다. 행성방어연구원으로서의 그의 공식적인 역할은 천체의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엄숙한 임무를 강조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랍 워릭의 경계하는 시선은 잘못된 미사일처럼 우주를 돌진하는 천체 변칙성을 포착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물체의 빠른 움직임은 천체 캔버스를 가로질러 더섭는 회색 줄무늬를 남기며 그 궤적은 핵폭발에 필적하는 대격변의 영향을 예고하며 그 궤적은 엄청난 속도를 나타냅니다.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에 그 진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긴급성이 높아지고 바로 그것을 추적합니다. 랍과 그의 팀은 물체의 경로를 꼼꼼하게 도표화하고 물체가 지구의 궤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특이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계 개체의 친숙한 닫힌 궤도와는 달리 이 방문자의 궤적은 열려 있으며 이는 외계 기원이 성간 영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목격은 인류가 외계인 인터루퍼와 처음으로 조우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메신저를 의미하는 하와이 용어인 오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 너머의 기원을 명백히 추적하는 특별한 발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맘은 천문학자들이 지상 관측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 수수께끼의 특징을 면밀히 조사하는데 몇 주가 부족할 만큼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더섭는 창을 인식한 과학자들은 월드와이드 망원경을 동원하여 오모아모아의 미스터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시간과 경쟁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사는 그 정체를 해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모아모아는 먼 태양계의 격동적인 기원에서 튀어나온 성간 소행성 또는 해성 잔재입니까? 우리 태양계의 초기 역학과 유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모아모아가 중력에 의해 성간 공국으로 추진되는 유사한 천체 잔해를 구현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와이의 제머나이 노어스 망원경을 활용하여 아무아모아의 형태와 크기를 식별하여 수수께끼를 푸는데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대감은 확연했습니다. 소행성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해성의 모습을 띌까요? 불행하게도 어떤 망원경도 그 크기와 모양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모아모아가 지구로 반사하는 빛의 양에 의존합니다. 월드와이드의 수많은 망원경으로 수집된 데이터. 이는 밝기와 밝기 사이의 변동을 통해 시간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모아모아가 방출하는 빛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랍에 따르면 물체의 밝기 변화는 모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움직임은 길쭉한 형태를 시각화합니다. 가장자리가 길수록 표면적이 넓어 더 많은 빛을 반사하고 끝이 작을수록 빛을 덜 반사하여 밝기가 감소합니다. 오모아모아의 길쭉한 모양과 텀블링 동작은 다양한 반사 표면에 놓여 밝기의 변동을 유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밝기 변화를 분석하여 오모아모아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광도 곡선은 대략 6일의 길이 대 너비 비율을 나타내며 이는 오모아모아를 눈에 띄게 크고 가늘게 만들어 높이가 650피트에서 785피트 사이에 도달합니다. 초고층 빌딩과 유사한 우뚝 솟은 키는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집중적인 조사를 촉발합니다. 오모아모아의 모양을 해독하려면 세심한 탐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소행성이나 해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례 없는 형태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가설을 포함한 가능한 설명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모아모아의 독특한 시가 모양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며 우주의 신비 속에서 답을 찾는 탐구를 촉발시킵니다. 오모아모아의 독특한 모양에 대한 수수께끼를 탐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태양계 내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이와 유사한 소행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모아모아가 외계 우주선이라는 좀 더 특별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소행성과 유사하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 기원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답을 찾는 천문학자들에게는 시간이 긴박한 제약이 됩니다. 오umu아무아가 속도를 내면서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긴급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최초의 성간 방문자인 오umu아무아는 조사자들에게 당혹스러운 퍼즐을 제시합니다. 길쭉한 시가 모양이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음 해성일 수도 있고 외계 우주선일 수도 있을까요? 길고 얇은 시가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오umu아무아는 우리 태양계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해성의 특징을 무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석과 얼음이 혼합된 해성은 모양이 매우 다양하지만 오umu아무아의 초고층 건물 모습과 닮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성간 공간을 통과하는 오umu아무아의 여행은 그 모습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얼음 해성에서 유래했다면 성간 공간의 가혹한 조건으로 인해 현재의 형태로 조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마주친 미세 유성체와 먼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성의 표면을 침식했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성의 표면은 얇아지고 모양이 바뀌어 울퉁불퉁한 시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초고층 건물과 비슷해집니다. 해성은 모모아와 같은 길쭉한 모양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성 상태를 확인하는 관측 증거가 있을까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접근할 때 일반적인 해성이 태양과 같은 별 근처에서 하는 것처럼 층을 흘리고 꼬리를 형성하는 해성과 같은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성이 별에 가까워지면 얼음 표면이 증발하여 뚜렷한 혼수 상태와 가스 및 먼지 꼬리가 생성됩니다. 외계 통신은 장애물의 방해 없이 우주를 횡단할 수 있는 전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우주선이 될 가능성은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송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umu아무아가 실제로 외계 우주선이라면 오umu아무아가 망원경에서 사라지는 동안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그 여행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여 먼지와 방사선에 의해 독특한 초고층 건물 모양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혼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간 물체가 격동적인 형성 과정에서 방출되어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첨단 기술과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더 많은 성간 방문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행성과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도전적이지만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한 빛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과학계는 다음 성간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출발은 놀라운 여정의 끝을 의미하지만 발견의 선구자로서의 유산은 계속 남아 천문학자들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식을 향한 탐구를 계속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1859년 9월 초 어느 날 밤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핏빛이었고 너무 밝아서 광부들과 암석이 터널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태양이 너무 밝게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정에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오로라를 본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일찍 한 천문학자는 태양 표면에서 백색광 플레어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플레어와 오로라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화려한 오로라가 코로나 질량 방출인 플레어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면 현대 기술 세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가장 친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열과 빛을 제공합니다. 너무 커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태양계 질량의 99%를 차지합니다. 이 거의 완벽한 구체는 직경이 140만 킬로미터이며 지난 50억 년 동안 수소와 헬륨이 연소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황색 외성으로도 알려진 G 주계열성은 외모가 항상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태양 플레어와 플라즈마, 입자의 폭발 및 표면의 방사선은 우주까지 멀리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태양 폭풍은 매우 격렬한 분출이며 코로나 질량 방출은 첨단 기술 사회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 우리 별을 주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1859년 영국 빅토리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사가 태양 천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괜찮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캐링턴 리차드 크리스토퍼인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알려진 초상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캐링턴은 그가 본 것으로부터 많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위도가 약간 다른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태양이 고체가 아니라 유동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흑점이 태양 폭풍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59년 9월 1일 목요일 아침에는 하늘에 구름이 없었기 때문에 캐링턴은 항상 하던 일, 즉 흑점을 찾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에 그는 캐링턴이 일종의 화재라고 부르는 현상에서 백색광이 혼합된 두 개의 빛나는 구슬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캐링턴은 코로나 질량 방출을 목격했는데 이는 거대한 자기 폭발, 즉 태양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거대한 전하입자 구름이었습니다. 18시간 후 지구는 전자기 폭풍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캐링턴 이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오로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전신 시스템이 전력 급증으로 인해 조금 이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전구가 만들어지기 20년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거에는 상황이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질량 방출이 흔하지만 크기가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캐링턴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오늘날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그것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 표면의 태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태양풍이나 우주기상을 이야기하면 태양은 자석유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석유체가 회전하면 자기장이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뒤틀린 자기장은 질량 방출이라고 불리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은 시간당 160만 9,344km의 속도로 수십억 톤의 물질을 내보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구로 이동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1989년 퀘벡에는 10월에 여러 시간 동안 일부 전력 시스템이 중단된 매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1800년대에 일어난 캐링턴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우리가 위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통신위성, 기상위성, 심지어 주식시장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GPS,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더 큰 전력망과 많은 무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캐링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태양이 여전히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운 좋게도 지구를 향해 오지는 않았지만 태양풍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했던 우주선 중 하나를 통과하여 우주선의 모든 센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것은 적어도 캐링턴 이벤트만큼 강력했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형 코로나 질량 방출과 지구를 향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단지 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거나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 태양이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질량 방출이 실행되면 예측을 시작할 수 있어 크기, 이동 속도, 가장 중요하게는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무섭게 들립니다. 우주 날씨는 문제이며 영국 정부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국가위험등록부에 이를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행성 독감만큼이나 나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주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 조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사와 ESA는 그 어느 때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위성을 우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우주기상운영센터는 201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내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세계에서 단 3곳밖에 없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태양에는 흑점이 거의 없었고 지구를 향하는 면에는 더 이상 중요한 흑점이나 코로나 질량 방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 좋게도 지금 당장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선 위성의 전원 공급 장치는 가까운 미래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주 일기예보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가 길어야 며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질량 방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 등 코로나 질량 방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2개의 새로운 태양 탐사선이 다른 어떤 우주선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우주로 보내질 예정이었고 그 목적지는 가장 에너지가 높은 태양 입자의 근원지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태양 표면에 충분히 가까울 것입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이 물질이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으로 퍼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태양 근처의 가스와 자기장을 측정하는 탐사 임무입니다. 그리고 ESA 솔러 오어버터의 태양 궤도선은 태양 표면의 흑점, 플레어 및 코로나 질량 방출이 태양풍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솔러 오어버터의 성공은 태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자기장이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고 항상 변화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자기장이 극적으로 이동하고 극성이 바뀌는 11년의 흑점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장은 태양계로 나가서 모든 행성 위로 흐릅니다. 솔러 오어버터는 처음으로 이러한 자기장을 측정할 것이며 자기장이 태양의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솔러 오어버터는 태양 대기의 사진을 찍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입자의 수, 속도 및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태양풍에 의해 전달되는 우주의 작은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력계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도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삶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빛, 따뜻함, 심지어 생명 그 자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을 최초로 녹음한 리처드 캐어링턴에게 그것은 단지 이상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과 더 많은 관측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다음 코로나 질량 방출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량 방출에 조차도 취약할 만큼 지구는 작고 왜소합니다. 우주의 이 작은 점, 지구에 사는 우리가 광대무변한 우주를 아는 일은 강원도 강릉 해변 모래알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